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예정된 변론 기일은 오늘로 끝났는데 추가 기일을 언제가 지정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가 2개가 아닌 4개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와 민주당 조승래 의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렇게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잇따라서 했고요. 자,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 오늘 그 증언이 있었는데 김수미 평론가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진술하는 내용들이 이 재판에서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게 사실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주장 때문에 그걸 네. 검증하느라 부른 셈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계엄 당시에 체포 작전이 있었던 것은 방첩사가 체포를 주도를 한 거고, 그리고 방첩사의 간부들, 특히 중간 간부들의 진술들이 일치합니다. 체포 명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을 체포한다라는 내용,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방첩사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관련 메시지들,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주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메모에 대한 그 신빙성에 대한 주장들을 했는데, 홍장원 메모의 내용을 떠나버린 문제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증언과 증거들이 산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총평을 하자면 조태용 원장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네.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변수가 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일단 총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김봉식 그다음에 조성현 이분들은 잇따라서 이제 할 거니까 일단 먼저 조태용 원장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은 윤주진 평론가님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어요? 일단은 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지 경위, 네. 이러한 구체적인 경위들이 조금 더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조태용 원장이 원래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해라, 뭐 네.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을 뭐 봉쇄해라, 막아라, 이 두 가지의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고, 이 지시를 들었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직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분이 홍장원 1차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홍장원 1차장이 그 지시를 들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 녹취나 어떤 뭐 그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황을, 신빙성을 매우 높여줄 수 있는 물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모였는데, 그렇죠. 이 메모가 정말 하나밖에 없고 정말 현장에서 적은 메모 그대로가 증거로 채택이 됐다면 상당히 윤 대통령이 불리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메모를 뭐 본인이 그냥 임의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메모가 총 4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그러면 정말 홍장원 차장이 실제 그 지시를 들어서 작성한 메모가 아니라 나중에 막 기억을 더듬어서 뭔가 논의를 해서 뭔가 가피를 했다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에는 그러면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그런 지시를 들었다는 주장이 과연 100% 사실인가? 그러한 의심을 주기에는 충분한 어떤 오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조태용 원장도 결국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진술은 또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어떠한 아무 이유 없이 국정원에 관할 영역도 아닌 정치인 체포를 언급할 리는 또 없기 때문에 오늘 조태용 원장의 진술은 한 반 정도는 윤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정황이지만 또 나머지 반 정도는 결국은 홍장원 차장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뭐 50대 50이었다 이렇게 저는 두 평가하고 가지 있습니다. 효과가 다 있었다. 예. 저 메모 부분은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메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됐고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들은 거를 받아 적은 건지 이거는 좀 불투명하다고 봐요. 그리고 네. 조태용 원장 주장으로는 이 메모는 4번에 걸쳐서 작성됐다. 처음에 홍장원 차장이 작성을 했고 그다음 보좌관이 정서 조금 바로 이렇게 글씨를 바로잡는 뭐 이런 정서를 했다가 그다음 다시 작성을 해오라고 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부서를 그 홍장원 차장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뭐 기억이 일그러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사건 당시에 바로 받아 적은 메모하고는 좀 증거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러면 왜 방첩사에서 오고 갔던 그 메시지들이라든지 간부들이 받았던 지시 내용하고 홍장원 차장이 증언한 내용이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방첩사 간부들까지 홍장원 차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전 2가지라고 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정확하게 홍장원 차장이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그 원래 좀 불거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맞춰가지고 조금 고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메모 자체의 내용이 부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의 뭐 완전한 정확성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체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 같아요. 메모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의 예, 신빙성이죠. 신빙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네. 자 하신 거고, 자 어차피 뭐 정치인 잡는다 안 잡는다 뭐 요 부분이 그래 쟁점이니까 일단 그 홍장원 그 관련 저 조태용 원장 관련 질문이 좀 더 있는데 일단 체포 관련해서 자 오늘 이제 2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국정원장 말고도 2사람이 나왔는데 그 한 명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데 김봉식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 단수 지시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저는 김봉식 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지시를 했다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뭐 서울경찰청장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또 있고요. 네. 경찰청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은 경찰 라인이 아닙니다. 군 네. 라인이죠. 그래서 실제로 또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만약에 병력이 국회로 이동을 한다면 또 시민들도 당연히 국회로 올 것이고 그럼 현장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저는 윤 대통령이 경찰 병력을 통해서 국회를 어쨌든 통제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의회 뭐 가결을 막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네. 그러한 목적으로 경찰 병력을 동원했고 그것이 바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주어진 임무였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봉식 청장의 발언은 뭐 어떤 본인의 유불리를 위한 거짓 증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것이 그렇다면 김봉식 청장은 그런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까지 확장해서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까지 동원해서 뭐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점 좀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봉식 전 청장 그런데 방금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증인이 누구였냐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죠. 1경비단장 이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이 조 단장은 좀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핵심 질문 대부분 답변을 이제 거부하니까 조 단장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고 이제 부른 건데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오늘 말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조 단장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세요? 일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나 뭐 그런 작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관계자들 말을 들을 때는 그 윗선 아랫선 사람들을 다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든지 윗선에서 사령관한테 지시를 할 때 그 옆에서 뭐 듣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현 단장을 부른 것은 바로 아랫선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럴 만한 것이 이게 계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끌어내라 하고 잡아들여라 이게 다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임무나 이런 것들이 부대가 분리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무의미한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방첩사가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방사는 무엇을 했느냐? 처음에 이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고, 근데 이것은 나아가서 유사시에 끌어내는 쪽으로 이제 스펙트럼상 보면 이제 봉쇄, 침투, 체포 이렇게 세 축이 있다고 했을 때 봉쇄를 맡은 사람은 침투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수방사도 그런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는 이미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마침 관계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또 이제 보니까 수방사 경비단장이 조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공포탄도 지참하라. 뭐 이런 진술도 또 했어요. 예.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공포탄을 지참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공포탄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상황을 상당히 뭐랄까요 좀 상대방을 위협을 주고 또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군이 이동한 것이 윤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러한 증언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지만 다만 실탄까지 뭐 소지를 해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사실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메신저로서 네. 오염이 가장 덜 되어 있는 오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유불리의 판단으로부터 가장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와서는 내가 이 현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나에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민감하게.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헌재가 직권으로 조성현 단장을 부른 것은 아무래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현재 와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말하기에는 본인에게도 매우 부담이 된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들었다라고 아마 이미 이분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것입니다. 공수처에 가서요. 그러한 진술을 한 조성현 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 많이 좀 설득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조태영 원장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주제가 조금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태영 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홍 전 차장의 뭐 어떤 그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좀 눈에 띄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전화해서 전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야당 대표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이나 정보위 간사도 아니고 자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 문제를 얘기하다 나온 것 같아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김수현 일단 평론가님. 이에 대한 논란은 네. 좀 몇 주 된 것 같은데 홍장원 차장 측에서는 설명을 하기로 어떤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하고 뭘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이 굉장히 중대 사태이기 때문에 좀 수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건의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차후에 또 검증을 계속 해볼 기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일단 메모의 작성 경위나 이런 것들이 뭐 쌍방간의 논쟁이 있고 불투명하고 네. 그 뭐 경위나 정치적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바로 뭘 어떻게 짚을 수는 없는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태의 본질하고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체포작전을 수행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홍장원 전 차장도 측면에 있는 증언자의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체포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과연 그걸 했을까 하고 네. 오늘 윤 대통령도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 간 걸로 착각하고 홍장원한테 네. 얘기해서 그냥 거기에 할 수 있는 얘기만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측은 명심해야 될 게 명심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증거와 증인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홍장원, 곽종근 몇 명만 집중해가지고 타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론전을 벌이는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증거나 증언이 너무 많은데 몇몇 사람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못 믿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첩사에서 오고 갔던 그 체포 작전들이 다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홍장원 전 차장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기에 이제 쟁점에 함몰되는 것은 저는 윤 대통령이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을 때려서 뉴스 목록을 그걸로 덮으려고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반박하려면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조태용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원식 안보실장 증언과는 달리 3월 안가 저녁 회동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란 얘기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들이 서로 엇갈릴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예. 조태용 원장은 사실은 외교 라인에서 이제 오신 분이고요. 네네. 신원직 안보실장은 군 라인이잖아요. 저는 네네. 이게 좀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 물론 그 당시에 무슨 발언했는지를 전부 다 빼곡히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서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평상시에. 그런데 아마도 이제 군 출신으로서의 비상조치라는 표현은 매우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것은 네. 뭐 계엄을 약간 또 시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조태용 원장 입장에서는 그 비상조치라는 표현을 들었을지라도 이것이 어떤 계엄이라든지 계엄에 준하는 그런 매우 급박한 정치적인 어떤 매우 안보적인 조치에 상황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것은 뭐 누가 들었다 누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네. 물론 계엄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정황을 따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뭐 비상조치라는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견질은 아니다. 거기다가 그게 한 3월이면 거의 한 9달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팩트로 보면 약간 격가지다. 저는 그리고 뭐 비상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것을 무엇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표현한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이 계엄 문제와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상조치 네. 발언. 이것도 뭐 별로 이렇게 이 시점에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비상조치로서 계엄이 불가피했다. 그 뭐냐면 어쨌든 오래전부터 네네. 막 준비를 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지적을 일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조차 이제 참석자들이 말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윤주진 평론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건 뭐 천하대세에 지장 없는 저 현안이다. 뭐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계엄의 이제 준비성이 어느 정도였느냐의 쟁점일 수준일 텐데 사실 네. 근데 준비가 많이 된 것이든 별로 안 된 것이든 양쪽 중에 어느 쪽이라도 문제인 거거든요.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작정을 하고 내란을 획책했다 이 말밖에는 못 듣는 거고 별로 안 했으면은 또 급해가지고 서둘러서 또 했구나 이렇게 말을 듣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형사법정에서 따지는 요 부분에서는 더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헌법심판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으로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오늘 변론은 헌재가 앞서 지정한 일정 가운데 일단은 마지막 변론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변론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여야의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을 보면은 헌재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속도전만 벌인다. 따라서 여당은 실체적 진실 찾고 절차 부당성 고발하겠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다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혼재돼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아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능력으로 헌법재판소가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느냐? 당연히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도 증거로 채택해서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수사 기록을 채택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싶은 증언하고 네. 수사 기록 내용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수사 기록 쪽 편을 들지는 않아요.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물증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일단 듣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확인된 사실을 더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지 이게 1순위로 수사 기록 검토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을 불러서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 수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증언을 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적으로도 대비를 해보는 것이고 무작정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논리는 수사 기록 같은 거 좀 보지 말고 계속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증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들이 비난했었던 이재명 대표 측의 무더기 신청 그 증인 무더기 신청을 통한 재판 지연 전략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율배반적이고 좀 이중잣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 비대위원장이 표현한 이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헌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이거고 거짓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는 좀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인영 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사령관 또 지난 7차 변론기일에 나왔던 이상민 장관 뭐 여러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이 본인에게 그런 뭐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네. 없다 이렇게 직접 진술을 했죠. 즉 지금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해라, 구금해라, 국회를 통제해라 이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사람들의 진술들이 현장 탄핵 심판정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속단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당부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실제로 뭐 헌재를 흔들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도 헌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뭐 추가적으로 더 변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서라도 더 국민들의 의구심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나중에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과 정치권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헌재 판결이 어떤 쪽으로 나오든 불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거도 없는 음모론과 개변을 바탕으로 한 선동과 헌법재판소 협박은 지난달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짓밟은 폭도들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헌재의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방금 윤주진 평론가가 말씀하시긴 했지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 자락을 까는 거냐? 이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한다면 근데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발언을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라든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근거 없는 음모론과 궤변 바탕으로 한 선동과 헌법재판소 협박. 저는 여기 헌법재판소 대신에 검찰이란 말을 넣거나 법관이란 말을 넣으면 민주당이랑 똑같이 일치하는 말이거든요.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을 했고요. 또 재판 법관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려다가 그것까지는 정말 너무한다 싶은 것 같아가지고 말았죠. 근데 사법부 흔들기, 특히 국회의 그런 월권을 해가면서 다수의 횡포, 다수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네. 그러한 물리적 압박을 가장 앞장서서 넣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인데 지금 현재 헌재에 대해서 뭔가 좀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또 항의 방문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의 국민의힘을 두고 이거를 헌재 흔들기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그동안 그렇다면 정말 사법부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수인 네. 평론가님. 자, 박찬대 원내대표 자락을 까는 거냐? 이 발언 좀 약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 삼는, 사실 이게 형사법정에서 수사 기록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어진 거지, 이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일일이 거의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국민의힘이 하나도 시비를 걸지 않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 본인들이 탄핵 불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자초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증명이 되겠죠. 탄핵 심판 결정이 떨어질 때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뻔히 짐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상수라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좀 이런 거에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관들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보지만 판결문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불복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정확하고 상세한 그런 이제 취지의 판결문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오늘 변론 기일 더 잡혔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대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라든지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재가 조금은 더 신경을 쓸 필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변론 기일도 한 주 정도는 더 해도 몇 명 더 부르는 거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또 헌재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수인 평론가님?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같은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대리단은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없다. 중대한 결심이 뭡니까?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이면은 일단 총사퇴 정도가 있지 않을까. 대리인단이, 변호인단이?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을 하는 거라고 봐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 이게 아니라 결과가 어느 정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지지층한테 불복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좀 감정선 또 고조시키고 이런 것들의 일환이다라고 봤을 때는 네. 대리인단 사퇴를 통해서 이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 타격을 먹느니 나오기 전에 이미 헌재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예. 대리단의 중대 결심. 네. 어떤 상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리인단을 총사퇴하면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재가 과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느냐, 이러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가 그러면 더 시간을 끌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변호인단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변론기일은 다 채웠기 때문에 네. 선고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이게 불복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불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정말로 헌재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물리적인 사태가 벌어져야 되겠죠. 저는 불복보다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현저하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탄핵 심판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난 정말 억울하다. 또 변호인단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정치적 수사로 봐야지 이것이 정말 헌재를 흔들고 불복하고 이런 의도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저는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대로 조금 일부 인용이 될 가능성을 이미 대비하고 있다, 이런 좀 해석도 됩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간선도로 강변북로 일산 쪽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난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쪽도 성산대교 남단에서 목동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고요. 고속도로도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안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안산 부근 진입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죠.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네. 왜 잡았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던 거하고 맞습니다. 들었나 봐요. 우리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오늘로써 모든 변론을 다 마무리 지어버리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좀 너무 불리하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현재 이 탄핵 심판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발언을 매우 하고 싶어하죠. 근데 어떤 재판의 공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많이 조금 발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너무 이 탄핵 심판을 종결짓는 것이 과연 정말 결론을 확신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혹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일정에 맞춰서 탄핵 심판을 빨리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국민적 의구심에 굳이 헌재가 시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차 변론기를 잡은 것이고 아까 보니까 충분히 양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결국은 최후의 변론과 같은 이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날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저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 들어보고 다 쏟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 헌재가 그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번 더 잡은 겁니다. 네. 그죠? 한 번 더 잡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한 번이 더 잡힐지 뭐가 될지. 근데 일단은 여기서 끝내지는 않고 한 번 더 잡을 테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엑기스로 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봐야 되나요? 추가적으로 더 다퉈볼 필요는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부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주장을 좀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생각을 해보면 변론기일 끝나고 나서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시간을 좀 두고 있다가 그다음 선고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헌재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변론기일을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특별히 시간을 많이 두지 않고도 선고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충분히 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 안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는 개헌 전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국무위원들의 진술이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겨우 조금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는 국회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요 정도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사 기록을 통해서 드러난 게 있고요. 근데 그 전에 부분들은 더 따져볼 거 없이 포고령 내용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네. 대통령 스스로 검토로 인정했던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거의 99%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속으로 내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고도 그렇게 늦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 역설적으로 선고가 그렇게 안 늦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론기일 더 줄 수 있어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김수민 평론가님.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추가 증인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헌재가 내일 평의회에서 추가 증인 받아들일지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 분위기로 보면
채택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아, 글쎄 좀 헌재도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세 사람을 부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봤자 그날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반대 얘기를 할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주장 부분들은 다른 증인들 뭐 오늘 부른 조태용 국정원장이라든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갖고 있고 또 검증을 받고 비난받을 게 있으면 비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불러가지고 마치 다시 검투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쪽도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한판 붙는 그림을 연출을 하거나 혹은 안 불러주면 안 불러줬다고 이것은 잘못된 탄핵 절차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그런 증인 신청이라고 봅니다. 네. 자, 헌재가 채택할까요, 안 할까요, 윤재진 평론가님? 현재로서는 저는 헌재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이미 들을 얘기는 다 들었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나 뭐 조지호 차장도 부른다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사실은 좀 뭐 뻔한 그림이 연출되고 반복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원하느냐. 저는 사실 뭐 국무회의를 했냐 안 했냐, 심의를 했냐 안 했냐, 또 네. 부서를 했냐 안 했냐, 뭐 문서상을 했냐 안 했냐. 물론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경 각오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결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아주 정말 이것을 향방을 가를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차인가. 저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하는 네. 중대한 헌법과 법률상의 위반으로까지 이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요건까지를 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왜 이 한덕수 총리는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 또 다수의 횡포, 또 묻지마 탄핵 특검 드라이브, 또 각종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한 무더기 통과, 이러한 것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괴로웠고 국정의 수반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기력했고 또 억울했고 또 야당에 대한 그런 분노, 원망, 이러한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바로 국무총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윤 대통령이 왜 본인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조금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차원이라 그런 이거죠? 차원이라면은 저는 한덕수 총리의 말도 한번 우리가 국민들이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한 총리 정도는 좀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부르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더 불리해지겠다는 생각이 든 게, 한덕수 총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치와 갈등에서 대통령 쪽의 뭐 입장 이런 쪽을 더 대변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봤자 한덕수 총리가 증언하게 될 것은 국무회의는 없었다 이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평소에 고충에 동의하고 공감했던 사람조차도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윤 대통령한테 더 불리한 진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3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외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도 많이 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아주 엄격하대요. 이게 관련법이. 그래서 이전 조사보다 탄핵 반대 응답이 다소 낮아졌다고 해요. 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탄핵 반대율이 낮아진 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탄핵 전후만 해도 탄핵 찬성 반대가 3대1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좁혀들어져 가지고 네. 최근에는 1.5대1 정도로 좁혀졌거든요. 근데 변함없이 이 구도가 유지된다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인 한국 정치의 어떤 골격이랄까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과 같은 그 계엄과 같은 이런 비상사태가 바로 터졌을 때는 이게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좀 한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정치 구도를 활용해서 예전 구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이 또 작동을 한편으로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탄핵 그러니까 탄핵 반대율이 반대가 그래서 제법 나오게 된다. 예,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동안 영끌을 해가지고 탄핵 반대와 자기 정당 지지율을 35 내지 40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더는 못 간다. 왜냐하면은 무당층 중도층들도 탄핵에 찬성을 많이 하고 또 계엄과 내란은 잘못됐다 여기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기는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지는 길, 그러니까 작게 지는 길, 크게 지는 것이 두려워서 작게라도 지겠다. 작게 지는 것이 그나마 낫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드러난 것 같아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 수치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한다든지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뭐 벼르고 별렀지만 결국은 안 했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뭐 내란 특검 이렇게 또 일방통행식의 의회를 하다가 지지율의 적신호가 오고 나서 민주당이 주춤했죠.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다시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탄핵 찬반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유보하는 상황으로 간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께서도 탄핵 심판이 뭐 1차, 2차, 3차 계속 변론이 반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또 아니라 그러고 서로 이게 계속 충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 또 여인영,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차장 등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게 조금 불리한 진술을 했던 분들의 정황이 꽤나 구체적이라는 점에서는 윤 대통령이 100% 억울하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중도층이 좀 돌아서기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났다. 저는 그래서 요 상태가 지금 딱 국민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다만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 있지 않은 여론 지형이기 때문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는 조기 대선의 결과 역시도 크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거에 어떤 조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야, 윤주진 평론가님은 조금 한 두 스텝 먼저 나가셨는데 제가 아까 길게 읽은 거 여론조사 길게 읽은 게 아까워서 질문 하나 더 드리는데 짧게만 한 말씀씩 대답을 해주세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순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보통 대선 주자 지지율이 가상 대결이 아니라 여러 명을 펼쳐놓고 누굴 지지하느냐 했을 때 30%대가 나오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도. 네,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수치만 봐서는 이제 크게 뭐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탄핵이라는 사태를 거쳤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반사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후보로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김문수 장관이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지지율이 더 오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묶여 있는 상태인 거고 저는 이게 정치권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대선 주자들은 여럿 있는데 마땅히 대안으로 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좀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박스권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예, 지금 여기 나온 후보들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범여권의 후보자들만 합쳐도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일지라도 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매우 두텁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없다가 24%고 모름 무응답이 4%입니다. 즉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특히 집권 여당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에서도 여전히 판단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무려 30%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포비아, 그러니까 이재명 불안론,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매우 견고하게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부터 어떤 급상승세를 타서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어쩌면 최고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범여권은 하나로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매우 정권 교체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좀 각성이 필요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또 앞으로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달 안으로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한마디씩 했던 분들입니다. 네. 최근에. 자, 통합행보라고 봐야 되나요? 김수민 평론가님. 통합 행보를 표방하고 네. 하겠죠. 네. 당연히 뭐 분열 행보다 만나서 붙을 거야 이런 건 아니니까. 만나서 우리 네. 갈라져야 돼. 뭐 이러지는 않을 건데. 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낼 거냐.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군소주자도 아니고 대권에 가장 유력하게 접근해 있는 주자라면은 이제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결과를 내려면은 이제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했던 당내 네. 세력도 어느 정도는 지분을 갖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게 된다. 뭐 이런 신호는 분명히 줘야 되겠죠. 네. 그런 이제 구성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정책이라든지 기조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말만 만나서 좋게 해주고 덕담 주고받고 조금 싸우는 걸 무마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틀에 담아낼 건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건지, 이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통합 서로 이제 얘기 주고받으면서 적극 공감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1년 전에 두 분이 만났을 때도 화두는 통합이었는데 그 직후에 총선 공천을 보면 비명 행사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뭐 조기 대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번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한 안정적으로 40% 중반대를 나왔다면 아마 이런 통합 행보를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알아서 기어라. 약간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라고 한다면 이런 집안 싸움, 내분 싸움이 국민들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만들겠죠.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통합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은 정말 뭐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들을, 그런 노골적인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권력을 나눠야 된다. 그런 절박감이 있을 텐데, 문제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뭐 범야권의 잠룡군들이나 네. 과거 친노 친문이 전 이재명 대표를 진정성을 믿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그런 매우 고압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당 운영 모습, 또 그 후에 그토록 친문에서 뭔가 아우성이 있었을 때 정말 좀 거들떠조차 보지 않았던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런 냉정한 모습들이 다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 무늬만 통합이다. 다만 만약에 정권 교체에 이재명 대표가 실패하고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그때 가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거친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아니 최근에 그 작가 유시민 작가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그 비명계 잠룡들이 뭐 한마디 한 데 대해서 배은망덕, 지도자 행세, 역량 넘는 자리 이미 하셨다. 와, 되게 섬뜩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어깃장이다? 뭐 이렇게 네. 보는 건가요? 그런 말들을? 이게 원색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어요. 막 사람을 낱낱이 해부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네.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는 건데 조금 급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편이야, 이 인증에 좀 성급했던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원색적인 말 때문에 당내의 분열만 강해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글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자기 인증을 나는 친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혹시 한간에 이제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는 예전에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친문이라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유시민은 김경수 편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관측을 깨주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접근이어서 이렇게밖에는 좀 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시간이 1분 미만으로 남아서 마지막 질문 윤주진 평론가께 드릴게요. 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 선언하고
제명 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 여당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라고는 훨씬 더 중대한 문제를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당원 문제, 소속 문제를 판단한다? 뭐 긁어부스럼이죠.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명예적으로 국민의힘과의 결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잘 결정한 것이고 애초에 이러한 것들을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매우 뭐랄까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약간 성급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거를 보면 시간은 한 20초 남았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계엄에는 반대한다라고 되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근데 거기에 맞는 조치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까지 종결지어 버린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진짜 계엄에 반대하는 거 맞냐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번 그 징계 절차 종결도 국민적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단칸방. 이곳에서 9살 인선이와 오빠 그리고 투병 중인 엄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는 고프로락틴 혈증을 앓고 있는 엄마. 거기에 갑상생 저하증과 세균성 폐질환까지 더해지며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가장인 엄마가 아픈 후부터 인선인의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는 수리 비용이 없어 사용을 못한 지 오래고 심한 외풍에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은 외투를 입은 채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웅크리고 자는 엄마의 어깨 위로 여러 겹의 이불을 덮고 또 덮어주는 인선이. 매서운 한파 속 따뜻한 옷과 전기담요가 절실한 인선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부분 지역이 50km까지 탁 트인 가시거리와 더불어 맑고 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되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반짝 추위는 정말 반짝 끝났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풀렸는데요. 내일 아침도 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4도 안팎으로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6도, 세종, 대전, 광주 영하 2도, 부산 영상 1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아침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고요. 낮 기온도 평년을 크게 웃돌면서 서울은 내일 2월 들어 가장 높은 두 자릿수의 낮 기온 10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광주도 같은 기온 10도 예상되고요. 세종, 대전이 11, 강릉, 대구, 부산 12도 등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 7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금, 토일 이렇게 사흘간 이번 주말 휴일까지는 쭉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큰 추위는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높아졌던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번 주보다는 춥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대기질이 청정한데요. 내일 밤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모레 토요일은 대부분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강풍특보,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9차 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민생 회복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세출 증액에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총 13조 원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의 추경 편성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이번 달 20일 첫 회의를 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처리, 국민연금 개혁 등의 쟁점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회동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과 국회 현안 그리고 민주당 현안들을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가 방송을 위해서 지금 조금 예. 먼저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국회 본관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얘기를 나눈 겁니다. 예, 예. 대략 예측건데 한 1시간 정도 안쪽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식사 자리도 아니었는데 제법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차 한잔 예. 마시면서 하는 대화였는데 예. 꽤 뭐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표정은 어땠어요? 예, 들어갈 때 표정은 좋았고요. 나올 때 표정은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나 김경수 지사나 다 네. 공통으로 한 얘기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헌정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네. 이 헌정 질서의 회복 여부가 결국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명운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더 크게 단결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제 모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두 분이 한 1시간 넘게 대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보니까 오늘 이제 회동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시고 또 그 전에 약간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약간 뼈 있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런 것들 이후에 이제 나온 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거겠죠. 이 회동이 이루어진 거는. 예,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한 것이고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복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당을 환영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아까 김경수 지사 얘기로는 3년 6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김경수 지사의 감회도 새로울 것이고 복당의 의미도 있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당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고 당에서 지금까지 워낙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역할을 좀 서로 좀 잘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남이 계획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측에 따르면은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요 이달 안에 그 2월 안에는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마 2월 한 하순경에 좀 서로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때쯤 뭐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낙연 전 총리.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는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은 민주당을 나가서 다른 당을 하고 있는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까지 현재에서 만날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선은 당내에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분들과 우선은 소통하고 의기투합하고 하는 과정들이 우선이지. 네. 그건 조금 더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 만난 김경수 전 지사, 뭐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뭐 예컨대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두루두루 만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른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뭐 연관이 없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또 해석하는 거는 뭐 그럼 뭐 저희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제 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그게 이제 내란으로 규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을 받고 있고 또 사법적인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구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실제로 이게 질서 있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지만 중간에 상당한 좀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대한민국이 요 내란이라는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대한민국의 균열이나 분열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좀 크게 좀 힘을 좀 잘 모아서 의기투합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일단 공감대가 있어서 우선은 그게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게 되는 거지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큰 틀에 어떤 국정 혼란이랄까 이런 것들 종식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관련되는 얘기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8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좀 약간 주목해서 보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그 지금 이제 8번 진행한 증인 신문들을 하면서 그 중에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것을 말을 바꾸거나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게 만든 거지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이 지연 말단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 뭐 지연 말단적인 것이라고는 좀 약간 어폐가 있겠고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르냐 다르냐 가지고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가지고 계속 이런 실갱이들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헌법재판의 본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은 특히 이제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는가? 그 행위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를 했는데 이 계엄 선포가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것이냐, 사유가 분명하냐,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파견한 것이 그게 폭동 목적의 내란 혐의냐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행위인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죠. 그 소위 계엄령 선포의 요건이 돼 있는 거냐, 사유가 되는 거냐, 전시 혹은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과연 그 당시 그랬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는 제대로 밟았느냐,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는 거냐, 의결이 있었느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었느냐. 부서는 헌법 개정, 비상계엄 뭐 이런 것들은 부서는 국민 전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하고 나서 국회에 통보가 됐느냐, 이런 과정들.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보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쟁점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뭐냐 자꾸 이러면 서로 이제 말을 맞추고 때로는 증거를 막 인멸하는 행위까지 보여지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헷갈려 보이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사안의 핵심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핵심적인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 이제 엇갈리는 얘기들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에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할 문제고요. 어느 것의 신빙성이 더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헌재는 신속 심리,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 방어권 보장, 이걸 계속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헌재가 피청구인 쪽에 좀 충분한 심리해야 된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보십니까? 그럼 어떤 게 충분한 거냐? 네. 그 문제가 있을 텐데요. 아까 그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이 뭐 봉쇄 지시가 없었다, 정치인 체포하라는 얘기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고 가겠다고 했는데 봉쇄를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시민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이 들어가겠다고 봉쇄를 했거든요. 제가 산 증인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행위들 자체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반복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하나하나를 형사재판 하듯이 하겠다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통령 측의 큰 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재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3 계엄이 그 위헌 위법한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쭉 정리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된 자료들도 확인을 했고 증거도 확인을 했고 증인도 충분히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그거는 재판장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그 지금 뭐 문영배 소장이 공격을 엄청 받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철저하게 8명의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재판을 진행하는 거 다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헌재를 흔드는 시도는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불복하려고 자락을 까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나 뭐 윤 대통령 측이나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왜 형사소송법 그 개정 내용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말고 하는 문제는 그 재판장의 이제 재량의 사항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어느 한 사람이 그 재판 소장이든 주심이 됐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헌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 하고 말해서 이제 여당은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저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보수 정당의 의미라기보다는 극우적 사고가 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인정하는 거에서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그리고 사법체계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격하고 이거는 정말로 스스로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그 얘기는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치가 이렇게 막 갈등 구조가 강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이 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논란이 있는 말들이 최근에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시위하려면 쓰레기장에서 하라든지 강성 보수 2030 세대에 대해서는 고립시켜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정치가 격렬화되면서 예. 격화되면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 또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그 부적절한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거나 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는 찍어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김상욱 의원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은 그 물산 시당위원장인가요? 네. 그 당직 사퇴를 종용하고 심지어는 탈당을 종용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찍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할 때 한남동에서 이제 시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가서 실제로 선동을 했던 의원들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주 심한 언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언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자, 국민의힘에 반문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하고 또 당 차원의 조치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정말로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좀 당내에 발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정책 행보가 외연 확대, 중도층을 겨냥했다 이런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이제 예외 규정이었는데 당내 그리고 이제 노동계 반발에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겨냥한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뭐 이렇게 심지어는 속임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마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좀 아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예. 그 지지층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저희 민주당의 인식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매우 심각한 처지에 있고 네. 이런 데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종래의 그냥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정책의 유연성 혹은 다양성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겁니다. 비상 깜빡이는 왼쪽 오른쪽 다 켜야 되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깜빡거리죠.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정상적으로 있었던 조건 속에서 자기들이 계속 고집하던 그 얘기만 앵무새같이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노력을
그 비아냥거리는 것은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는 분명히 아니죠. 여당이 어떤 정책적으로 더 이니셔티브를 지고 치고 나가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비난만 하냐 그렇죠.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이제 상황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자, 조승래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경선은 치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 저희들의 당원 당규상 네.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이 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선거 기간 또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경선은 한 달 이내에 마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촉박하죠. 그거는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정당들이 다 똑같이 사실은 빡빡한 스케줄로 경선을 치르고 본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러나 네. 경선은 당연히 진행되죠. 그러니까 경선이 당연히 진행된다는 말씀은 이제 어쨌든 당내 상황을 계속 살펴보시고 계실 테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군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그 해석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 김동연 지사 얘기를 보니까 뭐 자신의 정치 행보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영향받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어려워지니까 그 기회를 노려서 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자기가 하나 안 하나는 그냥 자기의 판단에 달렸다 이런 얘기 같아요. 여러 명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이 당 내에서 뭐 그게 조기 대선이든 예. 뭐 정상적으로 하는 대선이든지 간에 예.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가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내 뜻을 좀 펼쳐보겠다고 네. 하는 비전과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지. 네. 다른 사람 때문에 뛰어드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동연 지사 나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당에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는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도전은 저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정을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질문 드린 건데 하나는 조기 대선이 뭐 벌어질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3월쯤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온다고 가정했는데 그 2심에서 1심처럼 좀 이재명 대표한테 좀 안 좋은 어떤 판결이 나올 경우 이게 민주당 내 대선 경선이랄까 그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저는 뭐 가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큰 이제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장 네.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파면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뭐 파면이 되면 뭐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반대의 경우일 경우는 상당히 좀 끔찍한 예상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저희 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다른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당 스스로도 또 헤쳐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는 거는 뭐 현재 판단이 뭐 인용으로 나온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큰 동력으로 해서 뭐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현재 판단이나 그런 전국 상황을 그렇다고 해도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건 사실 미래 비전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보여줄 미래 어떤 겁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희들은 회복과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과 성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 원인이 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든 뭐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내란이라는 이 사태까지 겹치면서 네. 매우 심각한 지경이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좀 암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정책 수단을 채택할 것인가는 과거 우리 당이 쭉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뛰어넘는 해법.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보수적인 정당이 가졌던 그 해법을 뛰어넘는 해법들을 서로 제시하면서 네. 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이 기대고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 경쟁했으면 좋겠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뭐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했고 뭐 여야도 여기에 이제 신경 쓰는 그 모습입니다. 교원단체 뭐 정교조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그 교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서 빨리 마련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어제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하늘이 빈소에 가서 조문을 하고 그 아버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하늘이법을 꼭 좀 해달라라는 아버님의 요청이 있었고요. 네. 저희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제도적 대책을 충분히 숙고해서 만들겠다고 이제 약속까지 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적격한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오래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전교조나 교사노조 분들하고 대전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쭉 제가 어제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도 정말로 이 교사들의 그런 그 좀 부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걸르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안 하지 않고요. 뭐 교권이라는 그런 그냥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교사들한테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교사들이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시고 좀 그 제도 개선 것도 좀 촉구하는 게 오히려 교사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훨씬 더 안심을 시키는 그런 게 될 테니 교권이라는 것만 가지고 반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저는 그런 좀 권고를 좀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설득당하는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그 어떤 변화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 받고 있는 40대 교사가 범행 당일 교육당국으로부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좀 더 면밀히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일종의 범행 동기라고 보여지나요? 네, 일단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교육당국이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 씨에게 범행 당일 오전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과 장학사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학교 관리자하고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면담에서 교사 A 씨에게 병가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한 겁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차원에서도 경고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주기도 했고요.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했는데요.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안에서 컴퓨터를 던지고 동료 교사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한 A씨에게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은 A씨가 당일 학교에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A 교사가 피의자죠. A 교사가 26년 교직 생활 중에 교육감 표창 포함해서 9차례나 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더구나 보고된 징계 또 제기된 민원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해요. 네. A씨가 교직 생활을 26년을 했는데요. 예.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예. 교육장 상장 2회 등 상장을 9차례나 받았습니다. 예. 반면 이제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아예 없었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재직 중에는 담임을 비롯해서 이제 영재교육, 융합인재교육, 광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었는데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질병휴직 후 복직 절차에도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재청 서류를 제출했는데 진단서에는 이제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늘양 빈소엔 어젯밤에도 많은 조문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발인이 내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김양의 입관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유족들의 이제 울음소리가 이어져서 좀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김양의 발인은 내일 진행되고 대전 추모공원에서 양면에 들어갑니다. 김양이 이제 다니던 초등학교에도 분향소가 마련됐고요. 학교 정문과 담벼락에는 뭐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와 인형 추모 문구가 담긴 쪽지가 가득 놓였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김양의 빈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의 조문도 이어졌고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 장치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또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교육부나 이제 정치권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여야 모두 질환을 이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위험 징후를 띈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정신질환을 겪는 이유로 사실은 교원한테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한데요. 일단 국회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란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감의 소속 기구인데요. 이게 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전을 비롯해 서울, 광주, 세종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긴 합니다. 이제 네. 근데 보통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최하는 게 법이 아니라 또 행정규칙이라 강제성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네, 오늘 이른바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이를 취소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사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이요? 네,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잖아요. 박 전 특검은 이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제 박 전 특검의 여러 혐의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거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네.
이제 재판부는 양재식이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김만배가 이를 보고받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거죠 재판부가. 네. 근데 개발로비를 지원한 대가로 50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1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박 전 특검이 48대 변협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만입니다. 네. 검찰 수사의 핵심 의혹이었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네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는 5억 원을 가질 의사가 없었고 50억 원을 확정적으로 약속받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억 원이라는 언급이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핑계를 대기 위해 한 발언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법정 증언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법정 증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좀 있었다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일단 검찰은 곧장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제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박 전 특검에 대해서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을 스스럼 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 전 특검한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징역 이건 구형이죠. 네. 징역 12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 근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다는 얘기 지금까지 이제 들었고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들 탑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이제 보행자 안전인데요. 비좁은 인도 위에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는데 지자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혹시 전동 킥보드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안 타봤어요. 네,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만 4만 4천여 대가 있고요. 인천에는 1만 2천여 대 등이 있는데요. 전국에 이걸 다 합치니까 30만 대에 이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고 발생 건수도 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공유 킥보드 얘기하는 네, 거죠. 지금 맞습니다. 서울에 뭐 4만 4천 대다는 게 네. 공유 킥보드 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자전거처럼 네. 예컨대. 네, 근데 이제 사고 발생 건수가 2019년에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이게 4년 새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동 킥보드가 인도 곳곳에 좀 무단 방치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도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이걸 이제 직접 이제 단속원을 풀어서 주정차 단속과 견인 조치에 나선 겁니다. 지금 저 윤슬기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자체들한테 또 다른 골칫거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자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뭐 단속이랄까 정리랄까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지게 된 개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인도의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 지자체 소속 단속원들이 개고장을 붙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 관계자들은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와서 견인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와 충남 천안시 등은 무단 방치된 킥보드 견인 조치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형 킥보드가 3,000대 가량이 운행 중인 인천 연수구는 지하철역 입구,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5m 이내 폭 3m 이하 보도, 그리고 보도와 구분된 차도 뭐 이런 걸 긴급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요? 네. 자전거 도로도 들어가나요? 네, 긴급구역에?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네네. 위반 킥보드에 이제 개고장을 붙인 다음에 30분 내에 업체가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걸 이제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단속 인원과 전용 주차 구역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통행금지 지정권이 그리고 또 통행금지 지정권 같은 경우는 또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엔 사실 한계가 뚜렷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민들의 체감도도 높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단 종합 2위 달리고 있는데 역시 효자 종목은 쇼트트랙이라는 걸 또 증명을 했고요. 이렇게 보니까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9개 종목 중에서 6개. 원래 목표했던 6개 금메달을 모두 따냈는데요. 네. 또 운도 따랐어요. 사실 쇼트트랙이 운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첫 그 혼성 계주 때 개막전부터 이제 굉장한 라이벌을 형성할 것이다. 박지원, 린샤오진, 우리 선수는 임효준 선수. 예. 근데 진짜 뭐 처음 만난 혼성 계주부터 서로 막 밀치락달치락 하다가 린샤오진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박지원 선수가 딱 들어와서 예. 성공. 첫 번째 금메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1500m 갔는데 아무래도 한 경기에 메달 하나 땄으니 자신감 붙었을 거 아니에요. 1500m 금메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반격에 나선 린샤오진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 잘 와서 첫날 또 우리 여자 선수 김길리 선수가 1500m 따고 500m에서는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선수가 다 메달을 따고. 그래서 5개의 메달 걸린 것 중에 4개를 땄어요. 네. 목표의 3분의 1은 달성을 했는데 둘째 날도 시작하자마자 여자 10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3관왕에 오르면서 금메달을 따고 남자에서 1000m에서는 장성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예. 6개를 다 딴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계주였어요. 네. 여자 계주 정말 1위로 달리고 있었는데 선두 다툼하다가 마지막 코너에서 김길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메달을 하나 놓쳤고요. 사실 에이스인데 김길리 선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남자로 넘어간다는 느낌인데 박지원 선수하고 또 린샤오진 선수가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자존심 싸움, 친하기도 하지만 자존심 싸움도 있으니까 질 수는 없고 예. 남들이 보면 싸우는 것 같지만 정말 자존심 싸움이고 너 앞으로 못 가, 내가 막을 거야, 막 이러는 와중에 하필이면 이제 그 상황에서 약간 미끌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던 카자흐스탄 선수가 1위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쇼트랙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한 10년마다 한 번 정도 있는 일인데 네. 지난 2002년에 한 20년 전에 호주의 블래드버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예. 쇼트랙을 잘 타는 선수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결승에 막 앞에 선수에 넘어지고 반칙하고 해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반칙왕이라고 불렸던 안토노노, 네. 그다음에 중국에도 역시 반칙왕 리자준,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현수 이런 선수들이 서로 1000m 결승에서 만났는데 네. 이 선수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앞에 4명이 넘어집니다. 예. 그때 이 블러드베리 선수가 여유 있게 어부지리로 들어온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부지리 블러드버리라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우리 박지원 선수하고 린샤오준 선수가 서로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사이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서 아무튼 목표는 6개를 달성을 했는데 마지막 계주에서는 조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박지원과 중국 린샤오진, 임효준이죠. 네. 여기 서로 막 각축을 벌이는 거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경기하는데. 네. 근데 그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러시아의 안현수 생각도 나고 이게 네. 중국에 진출하고 러시아 진출한 걸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제가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박지원, 임효준, 황대현이라는 3명의 선수가 있었다. 예. 서로 각축을 벌이고 했었는데 이제 임효준 선수가 약간 부상이 좀 많아서 평창이 왜 좀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황대현 선수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중국으로 귀화를 하게 됐잖아요. 네. 만약에 이 선수 셋이 다 우리 선수들이었다면 이거는 네.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두 선수가 정말 그 매 경기 각축을 벌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나갈 때도 스토리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밀라노 코르테나에서 만나게 되는데 네. 또 거의 비슷하게 겹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임효준 선수가 아까 부상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11월에 다친 왼쪽 어깨 부상 수술을 또 합니다. 이 선수가 그렇군요. 부상 수술을 한 게 제가 기억한 것만도 7, 8번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긴 한데 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데뷔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즌을 모두 접고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지원 선수와 우리 선수들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약간 축하 파티하고 바로 지금 이탈리아로 날아갔습니다. 현지 적응에 들어간 거거든요. 1년 후에 펼쳐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또 박지원 선수와 임효준 선수의 또 대결, 린샤오준이라고 해야 되죠. 예. 이 선수의 대결을 또 보시는 것도 또 다른 맛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뭐 서로 누가 밀었네, 뭐 누가 먼저 반칙을 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 한때 나도 3대 천왕이었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편으로는 한중의 쇼트트랙을 두 선수가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말 동계올림픽 1년 후에 아주 선의의 경쟁, 멋진 경쟁 펼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다른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 우리 사실 김민선인데 그렇죠. 이나연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이제 탄생했어요. 김민선과 벌인 100m. 네. 정말 기적 같은 승부였어요. 네, 사실 보통 500m 가장 짧은데 예. 이번에 중국에서 메달을 따보겠다고 100m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만들어내서 경기를 치렀는데 앞선 조에서 이나연 선수가 들어온 게 10초 05. 네. 다음 조에서 달린 김민선도 10초 50. 예, 10초 50. 예, 예. 10초 50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니까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초 501, 10초 505가 나온 거죠. 0.04초로 선배 김민선을 제치고 이나연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0.004초. 예. 와,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도 심장이 쫄깃한 승부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나연 선수가 네. 심장 쫄깃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선수를 비교해 보면 이상화 다음에 차세대 에이스 김민선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해 그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이상화 다음에 김민선 옆에 이나연 이런 또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선수 대단한 게 500m 가서 물론 김민선 선수에게 지고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1000m에 가서는 김민선 선수를 제치고 동메달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팀 스프린트라는 대회에 가서는 금메달을 합작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4종목에 출전했는데 4개의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요. 금 2개, 은 하나, 동 하나. 와. 그러게 당연히 김민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나연이라는 선수도 있구나. 예. 우리가 이제 단거리 종목에 정말 스프린터 둘이 나온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요. 네. 예, 약간 서양 사람처럼 키도 크고, 네. 예, 예. 아까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보면 네. 뭐 스스로 뭐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뭐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또 대범해요. 승부를 걸 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아주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네. 김민선 선수도 이미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민선 선수와 비슷한 선수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 카드를 탁 앞에 내놓으면 단거리에서 정말 이러면 이탈리아에서 좀 메달 2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무럭무럭 잘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둘이 막 서로 견인하면서 네. 선의의 경쟁하면서 아주 그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고요. 얼음판 위의 체스라 그러죠. 컬링은 이번 대회에서도 제목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대표팀 5G 예. 인기 절정이죠. 네. 5G 하니까 일단 통신사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G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글입니다. 예. 5명의 선수가 김은지, 예. 김수지, 김민지, 설예지 선수가 있는데 예. 딱 한 명이 설예은 선수예요. 근데 왜 5G냐? 별명이 돼지라고 합니다. 본인이 밝힌 별명이. 예. 본인이 밝힌 거라서. 예, 본인이 밝힌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5G가 됐는데 사실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좀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좀 팽팽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컬링 믹스 더블 경기에서 네. 그 김경애 선수하고 성준 선수가 나갔는데 예선에서는 중국에 졌다가 준결승에서 이기고 결승에 올라서 일본에 졌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일본과 중국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또 처음 나간 국제 대회인데. 네. 근데 이 선수들이 8전 그러니까 9팀이 출전했기 때문에 예선을 8팀 해야 되는데 8팀 모두를 이겼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 8차전이 되게 저거였는데 네.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하는 이랜드에 넉 점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3점 이상을 뽑으면 빅엔드라고 해서 성공적이다. 뭐 경기를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는데 두 번째 엔드에선 상대가 후공이기 때문에 상대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대 점수 1점을 스틸해 왔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상대였는데 카타르 선수들이 갑자기 악수를 청합니다. 기권인 거죠. 아, 기권이요? 네, 해봐도 안 되겠다. 빠른 선택, 빠른 손절. 그래서 빠른 패배 인정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첫 대회에 나갔는데 8연승을 거두고 갔어요. 이제 오늘 8시에 이제 그 4위인 카자흐스탄하고 준결승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 이기고 내일 결승인 이제 중국과 일본의 승자와 결승전을 벌여서 이기면 처음 국제 대회 나가서 우승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코리안 5G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 대표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조 1위로 이제 준결승에 직행해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상 한 경기만 이기면 메달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혼성 믹스더블에서도 은메달. 만약에 여자가 금메달 따고 뭐 남자가 메달을 추가해 준다면 세계 걸린 메달을 모두, 세계 걸린 종목에서 모든 메달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에선 차준환, 김채연 선수가 첫 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경기가 끝났는데 여자 김채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드라마가 있기가 어려운 게. 그래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우리가 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분 40여 초 하는 짧은 프로그램에서 71.88로 2위였어요. 1위는 사카모토 가오리라고 그래서 세계 선수권 3관왕,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의 요시다 하나 선수가 있는데 그 두 선수 사이에 낀 2위였어요. 그다음에 앞에 요시다 하나 선수가 하다가 첫 트리플 악셀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은메달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거의 완벽한 연기를 펼쳐서 무결점 경기를 펼쳐 실수하지 않는 경기. 퍼펙트로 피니시를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가 그 컨비네이션 점프라고 해서 두 개의 점프를 연달아 하는 순간에 넘어지고 실수를 했군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선수에게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좀 흐뭇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그러지 않고 싶어도 스포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포츠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카자흐스탄 선수 금메달 따는 거 봐요. 그래서 147.56을 더해서 219.44점. 그리고 우리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가 211.90점. 그래서 당당히 1등. 그래서 메달에 저희가 그 시상대 가장 높은 데 올라가게 돼서 일단 여자 김채연 선수는 우승을 확정해 주었고요. 금메달 확정 지었고 차준환 선수 남자 싱글 프리 경기가 조금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차준환 선수도 가키야마 유마이에서 2위. 3위 선수인 다이다이웨이 중국 선수와는 그래도 비교적 격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경우죠. 지금 다이다이웨이 선수는 이제 3위로 동메달을 주고 차준환 선수가 실수하지 않으면 1위인 가키야마 유마 선수와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스포츠 우리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펼쳐질지 아니면 이 순서가 정해지더라도 차준환 선수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은메달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피겨 페어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메달 땄던데 그것도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북한의 염대옥 한금철조가 은메달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 문영규 기자가 대회를 취재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연습할 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요? 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사실 잘한 거 칭찬해주고 그 잘한 거에 대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런 거 주는 건데 경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협박할 정도로. 진짜로? 예.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이 선수들이 메달을 땄는데 염대옥 선수는 사실 평창에도 왔었고 지난 대회에서는 김주식이라는 선수와 함께 메달을 딴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피겨 선수들한테는 이름이 좀 낯익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 가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서로 날선 반응 보이는 거는 정치적인 거나 외교적인 건 상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 현장에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노보드 이채윤 자신 주종목 아닌 슬로프 스타일 여기서 멋진 연기로 금메달을 땄죠.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땄는데 금메달이 사실 이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할까? 그러게 또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자기 종목이 아닌데 다른 종목에 잘했으니까 자기 종목에선 금메달을 따겠지 하고 기대를 오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지 기상이 너무 악화돼서 경기를 재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그 뭐 흔히 3차 시기까지 하는데 1차 시기 상황에서 6위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김건희 선수가 1위였는데 그 순간에 경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선수가 1위 그리고 이채윤 선수는 이관왕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6위. 그랬군요. 예. 근데 또 다른 스키 종목에서는 하프파이프의 이승훈 선수가 또 프리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아까 이제 빙상 종목에서 우리가 메달을 쭉 따왔고 설상 종목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1년 뒤 동계올림픽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기량이 좀 더 성장한다면 네. 좀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4222님이 4222님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어수선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멋진 모습 보면 즐겁고 힘이 됩니다. 내일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0184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적 이룬 우리 선수단 짝짝짝. 동계 스포츠는 효녀 종목이 많군요.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요. 주말에 놓치면 안 될 경기 좀 짚어주세요. 첫 번째는 프로농구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자 프로농구인데요. 우리은행의 이제 김단비 선수 굉장히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누구다 중요한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 팀을 하드 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단비 선수를 도와주고 있는 이민지 선수라거나 신예 선수가 네. 진짜 알토라 같은 활약을 펼치거든요. 이 두 선수가 계속 1위를 지켜갈지 4위 KB스타스에는 이제 허예은이라고 하는 가드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경기를 잘 풀면 KB가 이깁니다. 아, 그래요? 근데 1위하고 4위 하는데 뭐 그렇게 볼 게 있느냐 그런데 4위까지 버티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4위가 중요하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박지수가 빠진 KB스타스 입장에서는 허예은의 활약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은행에 반격을 해본다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여자 프로배구는 1위 흥국생명하고 역시 4위 IBK인데 뭐 흥국생명은 저희는 설명할 게 없고요. IBK의 감독인 김호철 감독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스타 출신의 감독이었고 전설의 세터죠. 네, 예. 전설의 세터가 과연 흥국생명의 그 선두 질주를 얼마나 좀 저지하고 그 IBK 선수를 데리고 또 어떤 승부를 펼칠지 한번 지켜보시면 이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보이스 투 맨의 End of the Road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